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22년 시작된 이후로 코스피 시장의 주도주는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라는 사실, 다음 사진 2장 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평균값인 코덱스 200 ETF는 9% 하락했고요. 기준은 1월 시작 가격과 4월 19일 종가를 비교한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은 12% 올랐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 60% 올랐고요. 대우조선 20% 올라서 단순한 상승률로만 보면 삼성중공업이 3사 중에서 꼴찌이지만 그럼에도 코스피 주도주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도주가 뭡니까? 시장보다도 훨씬 많이 오르는 게 주도주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주도주 아닙니다. 주도 하락주네요. 네. 현중하고 대우가 더 많이 오른 것은 금년 1분기에 조선 빅3, 한국의 빅3가 바로 글로벌 빅3입니다. 중공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조선 빅3 수주 총액이 17조 2천억인데 현대 같으면은 현중하고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 이거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9조 2천억, 대우가 5조 2천억인데 삼성중공업은 2조 9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이제 그 연말에 가면은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중공업 그 수주 실적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HMM은 1.5% 올랐고 두산중공업은 보합입니다. 0%입니다. 자, 어제 종가 기준으로 삼성중공업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입니다. 하이닉스를 확인해 보니까 82조 원이네요. 왜 하이닉스를 비교했는가? 저는 원래 조선보다는 반도체를 더 오래 투자했고요.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기업들 분석을 지금 삼성중공업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거 분석하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 하이닉스 시총 30조에서 40조 할 때 주당 한 6만 원대 집중적으로 샀고요. 7만 원대 초반까지 계속 매집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집중 투자해갖고 이거 제가 전량 처분한 가격대가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선입니다. 한 1년 반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 주가 역사적 고점 지났다. 이렇게 제가 선언한 영상을 올렸었죠. 그 영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분한 이후로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진입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비교한 영상들 자주 올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삼성중공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삼성중공업이 지금 시총 5조 6천억인데 이거 지금 진행 중인 조선업 슈퍼사이클 진행 중에 100조 원 넘길 가능성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장기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대략 15년 전 슈퍼사이클 그 당시에 저점 2165원이 역사적 고점인 41,354원까지 대략 19배 한번 터졌네요. 이번에도 20배 이상 터지는 거 기대하는 것이 황당무계하다고 할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삼성중공업 시총 100조 갈 것 같다 처음으로 올렸었고요. 지금 두 번째인데 오늘은 그 영상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우선 2007년 이후 제가 정리하고 있는 재무자료 한번 보시죠. 재무정보, 회계정보 있다는 거는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할 일 없을 때 보는 겁니다. 저거 봐서는 돈 안 됩니다. 작년에 유상증자 영향으로 2020년보다는 부채 감소했고 자본은 증가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본이 4.1조 원인데 현재의 시가총액 5조 6천억과 비교하면은 지금까지는 사실상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지금부터 어찌 될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은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본금 8,800, 이익잉여금 마이너스 1조 3,600억 이렇죠. 자본잉여금을 이제 산수하면은 대략 1조 8천억입니다. 플러스죠, 이거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 7년 연속 화려한 적자 행진입니다. 누적 영업이익 적자 무려 마이너스 5조 5,60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에는 흑자 전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호재인 거죠. 그래서 저런 적자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경우에는 고려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7년 적자가 보다는 가령 7년 적자 봤다는 이 사실보다는 말이죠. 가령 2010년 거 한번 보십시오. 순이익이 1조 원 클럽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이번 호황의 정점에서는 저것보다 훨씬 많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지금 누적 적자가 쌓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익이 나도 결손금부터 까야 하니까요. 상당 기간 세금도 안 낼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삼성중공업이 지금까지 대략 한 10년 이상 장구한 세월을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이제 버텨왔는데 지금부터는 달라질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할 만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거 투자 안 하면 그게 바로 덩신 투자자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관련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호재는 지금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조선업에 내재된 경기 사이클입니다. 2번 에너지 전환 시대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3번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동시에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삼성중공업한테 돈벌이가 된다는 겁니다. 1번 조선업에 내재된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 배의 수명과 관련되는 거죠. 2010년대 대규모로 만들었던 어마어마한 그 당시 그 사상 최대 규모로 만들었던 그 배들 이제 다 낡아서 수명이 다 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거 갖다 버려야 되고요.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산업들은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 그거 다 모이면은 경제 전체의 사이클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조선업은 그 자체로 호황 사이클을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2020년 4분기 이후에 그로부터 작년까지 컨테이너선 대규모 수주됐던 거 아닙니까? 2020년 4분기부터 2021년 1년 내도록. 그리고 컨테이너선 그 호황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글로벌 조선업은 지난 10여 년간 혹독한 불황을 거쳤잖아요. 이건 누구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거. 네. 네. 제가 그 조선업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지금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처음입니다. 지난번 슈퍼사이클도 제가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IT 하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혹독한 불황 중에 망할 곳은 싹 망해버려서 엄청 망했잖아요. 그래서 다 없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숫자가 팍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선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자는 팍 줄었으니까 그리고 이 조선업도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잖아요. 대규모 자본 투자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장치산업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 그 기간 동안 이 글로벌 그 산업 환경은 완전히 디지털화, 자동화, 인공지능화 이런 최첨단 그 기술로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이것이 조선 산업에도 그대로 지금 채택되었고요. 또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죠. 이건 뭡니까? 경영 합리화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흑자 전환 이후에 흑자 증가 폭은 상상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에너지 전환 시대입니다.
지구촌 전체가 탄소 중립 실현하는 로드맵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부터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탄소 배출 없애거나 탄소 배출 줄여야 합니다. 일종의 자유 제한입니다. 전 세계적인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퇴출 당하게 됩니다. 퇴출 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경로입니다. 1번은 IMO 규제를 받아서 바로 퇴출시켜버리는 것이고요. 강제로. 두 번째로는 저걸 탄소 배출을 제대로 줄이지 못하면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에서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퇴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지금 전례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이게 삼성중공업한테는 돈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예. 배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기존의 중륜에 이제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되고요. 다른 걸 찾아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 전환 비용을 삼성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선주가 부담한다는 겁니다. 선주가 부담할 뿐만 아니라 또 배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연초인가요? 오래됐죠. 몇 달 전에 해운업 잔치 끝났다고 선언한 영상을 그래서 제가 올렸던 겁니다. 자, 지금 당장은 이중연료입니다. LNG, 이중연료 핵심은 그냥 LNG 연료, 가스 연료입니다. 가스 추진선입니다. 가스 태워서 배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LNG로 추진하는 가스 엔진이 주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연료를 찾아보자 해서 뭐 수소니, 암모니아니, 메탄올이니 이게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제 제가 여러 영상을 계속 많이 올려뒀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제가 지금도 적확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 것이 원자력 추진 이런 게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그리고 적어도 앞으로 10년 이상 핵심 캐시카우 즉 돈 벌어오는 것은 LNG 관련 기술입니다. 이게 돈이 되는 거지 처음 뭐 수소니 암모니아니 메탄올 이런 건 아직은 돈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LNG 관련 기술인데 가스 추진 이중연료 선박이고요. 그래서 요거 선박 자체 그게 뭐 원유 운반선이건 컨테이너선이건 뭐 벌크선이건 기본적으로는 가스로 추진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가스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스를 실어 나르는 가스 탱크선, 그죠? 가스 운반선, LNGC라고 하죠. 요 두 가지가 지금 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NG 관련해서 각종 파생 기술, 각종, 즉 응용 기술이죠. 응용 기술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 하면 돈 되니까 바로. 그래서 이거 지금 추가로 개발되는 중이고 이거 선두의 선계 바로 한국조선이고요. 그중에서 삼성중공업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가령 뭐 엔진 같으면은 저기 독일 만사나 저기 스위스 회사 아니면 저기 바질란가 그 엔진 셋 중에 하나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물창은 가스 운반선에서 화물창은 프랑스 GTT사 이거 멤브레인 타입이 사실상 글로벌 표준이 되어 갖고요. 엔진하고 그 화물창은 중공조선소들도 전부 이거 사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미 다 표준화 되어 버렸는데 문제는 이거 사용해서 이제 배를 제대로 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그 한국이 아직은 많이 앞서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중공이 이제 빼빠지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차별 요소가 바로 각종 파생 기술이죠. 파생 기술, 뭐 재액화 관련 기술, LNG 관련 추진되는 그런 기술, 뭐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술 이번에 뭐 삼성이 발표한 거, 또 열전 발전 기술, 또 연료 전지와 결합시키는 기술, 또 자동 운항 기술, 뭐 탄소 포집 기술을 여기에 갖다 적용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효율성 높이고 탄소 규제를 탄소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고 안전성 높이고 경제성 높이고 그래서 결국 경쟁력을 갖추려는 그런 응용 기술 개발 노력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본 가령 뭐 연료전지 관련 기술이라든가 뭐 열전 발전한다거나 아니면 저기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거 기술 하나하나가 엄청난 그 잠재적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집중적으로
그 투입되고 있고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돈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배와 관련해서는 가령 암모니아 추진선이나 메탄올 추진선이나 뭐 수소 추진선, 기본적으로는요, 이거 이중 연료 엔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암모니아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옛날부터 다 있었던 거라고요, 제가. 예, 새로운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기존의 그 가스 엔진의 운전 조건을 암모니아에 맞게, 메탄올에 맞게, 수소에 맞게 그 세팅하는 겁니다. 새로운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돈 주는 사람이 돈만 주면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액체로 된 탱크선이 이제 또 새로운 배가 될 수 있죠. 즉, 액화 암모니아 운반선, 뭐,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매우 중요하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탄소 포집 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예? 따라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체로 액화시켜서 이제 갖다 묻어야 됩니다. 예, 배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은 상당히 앞으로 이제 돈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메탄올 운반선이나 액화 수소 운반선도 수소를 많이 쓰겠다면은 우리는 이거 물주가 돈을 주면 만들어주면 됩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삼성뿐만 아니라 뭐 현대, 대우 다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게 소형 원자를 이용한 그 원자력 추진 선박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그 미국 누스케일 아주 유명한 소형 원전 전문 기업 아닙니까? 거기서 만든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래픽 아니고요. 실물입니다. 실물. 네. 이거 가동시킬 이제 그 원자력 발전소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육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소형 원전이 진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소형 원전만 나오면 그거 이용해서 배를 추진시키고 그 원자력 추진 선박이 되죠. 그 다음에 부유식 그 발전소 만들어 버리고 이거는 삼성중공업이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제일 잘해요. 그래서 누스케일이 만약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삼성중공업한테 찾아와서 공손하게 부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누스케일은 못하죠. 삼성중공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형 원전을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시대 탈탄소 핵심 그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가지고 원자력 추진력을 얻던 아니면은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건 이미 삼성중공업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영상 계속 올렸던 내용인데 덴마크 시버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시버그 사업과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 용융염 원자로 기반으로 해서 800메가와트급까지 부유식 해상 원전 이거 금년에 선급 인정 받고 장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그래서 빠르면 뭐 연말 아니면 내년 이후에 수주 소식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거 장사한다는 게 그런 영업 활동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령 이 정도면은 한국 같은 데서도 지금 뭐 울릉도 지역이나 이런데 그 도서 지역에 중류 발전소 설치할 게 아니라 이런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시범으로 설치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선 빅3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소형 원자력 분야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별도로 좀 더 자세한 영상을 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실천적으로는 석탄을 가스로 바꾸는 겁니다. 가스를 바꾸는 겁니다. 글로벌 가스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를 반영해서 가스 운반선 발주가 지금 급증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스 추진 선박 비중은 계속 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스 운반선 수주 이것도 지금 급증하는 추세 아닙니까? 이 가스 운반선은 컨테이너선은 20년 4분기에 이제 뜨기 시작했고 가스 운반선 LNGC 이거는 21년 하반기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발주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수익률이 높고 돈 되는 게 가스 운반선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벌크선 같은 거는 우리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중공한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금년 들어서도, 그러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 들어서도 이 가스 운반선 지금 그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신조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신조선가는 여러 번 이제 나온 내용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뭐 전부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년 초에는 2천억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한 2,700억, 600억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만에 거의 뭐 30% 이상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오를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탐사하는 게 드릴십이고, 부유식 해상 액화가스 공장 FLNG고, 이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예? 지금 국제 가스 가격이 지난 15년 내 최고치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얼마 전에 8.8달러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3달러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글로벌 에너지 산업 재편 논의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 재편이라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뭐 제재 별로 효과 없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모르는 소리고 지금도 계속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러시아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표적 산업이 석유하고 가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에너지 산업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가스입니다. LNG입니다. LNG. 결국 삼성중공업한테는 아직 이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엄청난 기회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로부터 가스 파이프로 받던 가스를 LNG로, 즉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스라 하더라도 기체인 가스와 액체인 가스는 서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러시아를 대체한다는 것은 가스 상태를 액체 상태로, LNG로 대체한다는 뜻입니다. LNG로 받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됩니다. 배. 가스 운반선, LNGC입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신규 소요가 어느 정도인가? 야, 이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직접 한번 그 산수를 해봤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올해 유럽으로 추가로 더 보내기로 한 LNG가 15BCM입니다. 빌리언 큐빅미터. 그래서 제가 산수를 해보니까 1BCM의 LNG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연간 한 26만 그 큐빅미터인 큐맥스급으로, 지금 우리 보통 LNG 만드는 건 17만 5천 큐빅미터인데 26만 큐빅미터급, 이거 큐맥스급으로 107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5BCM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1600척 이상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현재 전 세계 운항 중인 가스 운반선 총수가 610척 정도 되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건조 중인 거 대략 계속 이제 그 발주가 일어나고 하는데 대략 한 140척 잡으면 750척밖에 안 되고요. 카타르가 뭐 대규모 발주한다고 그냥 그게 그게 대략 100척밖에 됩니까? 100척. 다 합해도 850척입니다. 이것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추가 보내는 15BCM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러시아에서 가스로 매년 배달되는 물량이 140BCM입니다. 작년 기준이죠. 문제는 이 물량 중 어느 정도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인가 이겁니다. 가스 운반선이 충분하다면 싹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스 운반선 갑자기 다 저렇게 단기간에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스 운반선이 준비되는 만큼 퇴출될 겁니다. 예? 그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도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먼저 저걸 잠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자기 밥그릇 부수는 건데 그런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산 가스를 잠그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이 이제 앞으로 계속 잠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건은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가스 운반선을 얼마나 준비하느냐 이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저 물량 중에 대략 절반을 시장에서 아웃시킨다면은 즉 70 BCM을 배달한다고 할 때 Qmax급으로 야 이거 물론 이제 그 가스를 어디에서 캐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하겠죠. 예, 수천 척 이상이 됩니다. 수천 척. 만약에 미국, 유럽 기준으로 한다면 7천 척이 넘잖아요. 와, 이거 뭐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가스 운반선이 필요할 정도라면은 차라리 대서양 횡단 가스 파이프 건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정도 건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엄청난데 지금 산수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가 뭐겠는가? 이거는 과연 유크레인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고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아침이라도 당장 푸틴이 마음을 착하게 먹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세상 친구들 좀 용서해 주시게 이러면서 출소시켜버리고 손해배상 해주고 손해배상 러시아는 해줄 능력이 있습니다. 가스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끝나버리죠. 해피하게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다시 옛날 모델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안 되겠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푸틴이 죽고 자유러시아로 새로 시작해야지 그때까지 제재는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돈바스 전투는 유크레인이 결국 이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유크레인은 크림반도 해방전쟁으로 계속 진행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돈바스 전투 이후에 잠시 휴전 상태에서 크림반도 협상 국면이 전개될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두고 볼 일인데 기본적으로 유크레인도 그렇고 이 서방에서는 힘으로 국경선 세로 거리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은 아직도 무효라는 겁니다. 그거 강제 점령했을 뿐입니다. 전쟁 상태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러시아를 몰아내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푸틴이 살아있는 한 푸틴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죽어야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푸틴 이후에도 푸틴 후계자가 나타나면 안 될 테니까 자유러시아로 새로 시작해야지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퇴출은 적어도 수십 년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에서 본 가스 운반선 수요 폭발 상당 기간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주제는 말이죠. 미국이 러시아를 G20에서도 아웃시킨다는 것이고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그 상임이사국 거부권 통제하는 방안 이거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년 전서부터 상임이사국 체제제고 2차 세계대전의 유물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매우 이것도 아주 저한테는 희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유크레인 대통령 젤렌스키 요청을 미국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또 조금 전 뉴스는 덴마크가 북해 덴마크 앞바다 아닙니까? 거기서 가스 생산 재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가스는 러시아 땅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북해에도 있고요. 저기 노르웨이 앞바다에도 많습니다. 그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는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해저 에너지 탐사, 부유식 액화 가스 공장 FLNG, 부유식 원유 생산 공장 FPSO 이런 거 수요도 구체화되어 갖고 이제 정말로 금년 내에 수주 공시 기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탐사 도구가 바로 드릴십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2014년에 그 이익잉여금이 4조 8천억 이상 쌓여 있었는데, 그때는 삼성중공업이 초우량 기업 아니었습니까? 근데 저 드릴십이 그동안 저렇게 쌓아놓았던 이익잉여금 다 까먹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작년에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 1조 3,600억이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드릴십 저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어디 뭐 현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충당금으로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처분되는 건 시간 문제로 봐야 할 거고, 그래서 2분기건 3분기건 처분되면은 대략 지금 3척 플러스 이제 한 척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척 대략 한 1조만 잡아도 1조가 현금으로 딱 들어오는데, 결국 현금으로 들어오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에 따라 이제 실현되겠지만 입금은 그거야 미래에 들어오는 건 현재 가치 구하면 되는 거고, 대략 1조 이렇게 보면은 지금 5조 6천억짜리 1조 하면은 상한가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거 팔리면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그 러시아 리스크라는 거 이거 이전에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거는 기회 요인과 비교하면은 러시아 그 리스크 요인은 세 발의 피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보도로는 완성된 그 쉐빙 유조선 이거 지금 잔금 받았고 인도 절차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쯔베즈다 조선소하고 합작 투자한 건, 합작 투자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주잔고 이게 사라지는 건데 이거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안 만들면 되잖아. 그래서 필요하다 이게 그러고 안 해야죠 이제는. 왜냐하면 제재하는 판이니까 우리도 제재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래서 러시아라는 대형 고객이 사라진다는 것이 위험의 핵심인데, 러시아가 사라지니까 새로운 더 큰 고객이 지금 생긴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재라는 거죠. 삼성이 실질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설사 손해 찔끔 본다 하더라도 그거 보험 처리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 보시면 삼성중공업 공매도 추이입니다. 작년 11월경에 공매도 잔고 고점이 대략 한 2,900만 조가량 됐는데 지금은 1,437만 조 정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즉 공매도 세력들 극소수가 푼돈 벌었을 테고 대부분 돈 왕창 잃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 1개월간 지금 그 누적 순매수량 외국인이 886만 주, 기관이 230만 주, 이 중에서 연기금이 95만 주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다 팔았다는 거죠, 저거.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총 100조 원이고 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꼭지일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00조 원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슈퍼 사이클 지나가는 동안에 비즈니스 모델을 변신을 해야겠죠.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변신이라는 거는 핵심은 그렇다고 배 만드는 걸 버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에너지 전환 시대, 에너지 산업 재편 과정 이거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이걸 통해서 새로운 그 먹거리를 계속 창출해내는가, 이건 바로 삼성중공업의 경영 능력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삼성중공업은 100조 원 이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오고 있는데 그 기회를 삼성이 실현할 수 있을지 이걸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